자, 하나는 인간에게 제가 이걸 있는지를 몰랐는데요. 제가 진짜 고민됐던 게 왜 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이 고민이 진짜 많았어요. 난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할까? 근데 거기서 알게 된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인간에겐 의식, 무의식, 초의식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이 의식의 상태에 따라 적용되는 법칙들이 다 다르다는 걸 몰랐는데요. 뭐 칼 융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무의식이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는 바로 이런 것을 두고 운명이라고 한다. 윌리엄 제임스는 프로이트를 제가 빼먹고 왔네요. 프로이트도 뭔가 얘기를 했죠. 굉장히 유명하죠. 윌리엄 제임스는요. 현대 심리학의 창시자예요. 하버드 대학교 의대 교수셨고 또 현대 심리학을 창시한 분인데요.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세계를 움직이는 힘이 있다. 제럴드 잘트만은 그 하버드 경영대학원의 교수입니다. 인간 인식의 활동 중 무의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95%이며 의식은 단 5%에 불과하다. 자, 그래서 무의식 마케팅 기법도 잘트만 기법이 여러분 광고에 엄청나게 적용되고 있는 기법이죠. 여러분의 무의식을 논법들을 이분들이 꿰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가 철저하게 여기에 맞춰서 이제 마케팅이 되고 있는 거고요. 자, 스카펙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길에 유명한 아주 정신과 의사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린 언제나 우리가 믿고 있는 자신보다 모자라거나 넘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무의식은 우리의 참모습을 알고 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오랫동안 열심히 이해하려고 하면 자신이 거의 알지 못하는 마음의 큰 공간에 무의식적인 부분이 상상할 수 없는 보고를 지니고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문제는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무의식이 의식보다도 더 큰 지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티모시 윌슨은 또 버지니아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인데요. 매 초마다 사람이 받아들이는 정보는 1100만 바이트인데 그중 의식이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단 0.000004% 수준인 40바이트 수준이다. 자, 벤자민 리벳은 이제 신경생리학자입니다. 움직이려는 의지는 실제 동작이 시작되기 전 5분의 1초 먼저 일어나고 두뇌상의 파동은 그 의지보다 3분의 1초 앞서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한 거죠. 의식보다 무의식에서 먼저 발동되고 나오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칼 융은 또 이렇게 균형을 잡아서 얘기를 해줍니다. 융은 무의식과 의식이 도덕적 면에서는 코르크마개와 대안과 동등하다고 말한다. 바로 의식의 힘이 있기 때문인데 비록 자아가 미세하긴 하지만 깨달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힘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 이 얘기는 그러니까 칼 융은 뭐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 무의식은 바다면 의식은 코르크마개라고 표현한 거예요. 얼마나 그 작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지. 그러면서 이제 그 무의식이 일반의 것에 비해서 다른 논법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관해서는 뭐 학자마다 다르고 학파마다 다 다르고 할 건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만 뽑아서 이제 간단하게 12가지를 추려서 말씀드리면 무의식은 감정에 크게 영향을 받고요. 무의식은 생생한 이미지, 즉 심상, 이미지에 큰 영향을 받고요. 말보다는 이미지에 영향을 받죠. 무의식은 자주 반복되는 것에 큰 영향을 받고 무의식은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해요. 저희가 시간이 충분하면 더 해보는데 여러분 지금도 고통스러웠던 때를 한때를 생각해 보시면 지금 여기에 평안하게 있으신데도 여러분의 마음 상태, 기분, 뇌파, 감정 다 변합니다. 또 행복한 미래나 혹은 내가 원하는 평온한 상태, 또 명상 상태에 계실 때는 또 역시 똑같이 반대 방향으로 변합니다.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부정형 문장을 이해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 제가 아는 그 분 중에는 결혼을 어떻게 하셨냐면요. 선이 들어온 중에서 가장 먼 데서 온 남자랑 결혼했어요. 집에 싫어가지고. 그럼 너무 재밌는 건 아빠 같은 사람을 절대로 안 만나겠어. 그러고 근데 나중에 살고 보면 어때요? 아빠를 무지 닮은 남자를 만나게 되죠. 이게 그 무의식은 부정형만 문장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절대로 아빠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나는 절대로 아빠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이해를 하니까 이런 부분이 억울해지는 거예요. 내가 초점을 맞추는 게 커지고 증폭됩니다. 그리고 시간 개념이 없죠. 과거, 현재, 미래를 구분하지 않고 옳고 그름, 진실과 거짓을 판단하지 않고 무의식은 긴장이 풀린 이완 상태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무의식은 모든 주어를 1인칭으로 해석하고 1인칭으로 해석할 때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진짜 미워한단 말이에요. 저 사람 진짜 미워를 뭐로 해석해요? 나를 미워하는 걸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이런 무의식의 이런 논지들을 이해를 하면
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왜 성인들이 그 말을 했는지가 의식 레벨에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무의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시면 좀 이해가 좀 더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무의식은 잠들지 않고 무의식은 의식만큼이나 실질적인 힘이며 의식보다 더 큰 지혜가 숨어 있고 한 개인의 무의식은 다른 사람들의 무의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강한 생각과 바람은 주변 사람들과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아주 전문적으로 학자같이 이걸 할 필요는 없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걸 실용적인 측면에서 활용하기 위한 것만 뽑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좀 참조를 해주세요. 우리 안에 가짜나와 진짜나가 있다는 거 불교에서는 많이 말씀하시죠. 가와 진화가 있다. 근데 이것들을 다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자, 미운 오리 새끼는 어떻게 얘기해요? 미운 오리가 가짜나고 진짜나는 뭐였어요? 백조였어요. 해리포터에선 찌질한 고아가 아니라 위대한 마법사였어요. 그렇죠? 한심한 사자가 아니라 위대한 랑이고 매트릭스, 갈매기의 꿈, 피노키오, 신데렐라, 미녀와 야수, 꽃들에게 희망을 전부 다 같은 소리를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다 같은 소리 한다고. 불교에서는 가와 진화, 유교에서는 소인배와 군자, 기독교에서는 겉사람과 속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같은 소리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에고에서 셀프로 가는 여정을 히어로스 저니, 조세 캠벨이라는 신화학자가 모든 영화, 신화, 민담 전부 다 이 영웅의 여정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드라마도 모두 다 이 원형으로 이걸 따라갑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야 될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진짜 나를 깨달아가는 것. 불교 쪽으로는 제가 잘 모르지만 불성을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궁극적 어떤 다르마라고나 할까요? 보는데 투자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을 위해 조금 얘기를 하면 이분이 세계 최고의 투자 코치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1990년대 난 투자의 성공 요소가 심리가 60%, 포지션 사이징이 30%. 그러니까 심리가 60%고 내가 얼마에 몇 주를 살 것인가가 30%. 시스템 개발, 시그널을 주는 거나 뭐 HTM,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런 것이 10%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지금 다르다. 내가 수많은 코칭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는 투자 심리가 100%를 좌우한다고 감히 주장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인간은 모든 일을 잘못된 방법으로 해나가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인간의 내면에는 성공에 필요한 것과 정반대의 것을 하도록 유도하는 성향이 존재한다. 투자가조차도 이 에고에 관해서 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고 모드와 셀프 모드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몰입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에고 모드 상태에서는 이 몰입 상태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셀프 모드 상태에서는 몰입 상태가 이제 에고 모드에서는 주로 가짜나로 살아갔을 때는 수치심, 죄책감, 무기력, 비애, 두려움, 욕망, 분노, 자존심 이걸로 주로 사람이 모티베이션 돼서 움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심신이 긴장되고 불안정한 심리 상태가 돼서 산만해지죠. 셀프 상태는요. 제가 이제 용기, 중용, 기꺼이 받아들임, 이성 깊은 평화 이 마음 상태에 주로 머무르기 때문에 심신의 이완과 안정된 심리 상태에서 고도의 몰입 상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에고 상태로 살아가는지 셀프 상태로 살아가는지 가와 진화가 있다는 것을 몰입을 위해서 알아두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아마 제가 좀 독특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걸 것 같아요. 제로 포인트 필드의 원리라고 그래서요. 이거는 양자역학에서 이제 모든 것에 전 우주에 편재하는 우주의 에너지 장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양자역학적으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좀 더 쉽게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방식대로 학문적이기보다는 공통적으로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 자, 칼 융입니다. 소위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우주의식과 소통이 원활하여 그로부터 여러 가지 훌륭한 능력을 얻어낼 수 있다. 자, 노벨 의학상 수상자 존 에클스 경입니다. 뇌는 마음속에 존재하는 일련의 에너지 패턴을 받아들이는 수신기에 지나지 않는다. 뇌는 마음의 근원이 아니며 오히려 마음이 뇌를 제어하며 뇌는 라디오처럼 수신장치로서 기능한다. 생각은 전파와 흡사하고 뇌는 라디오와 같다는 의미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요새 테슬라 자동차가 이 사람 이름을 그리고 에디슨이 평생 질투했던 천재 발명가잖아요. 교류전기의 창시자고 FBI가 이 사람 발명품을 따로 관리할 정도로 엄청난 천재였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의 뇌는 리시버, 수신기일 뿐이다. 우주에는 우리가 지식, 힘과 영감을 주는 핵이 있다. 나는 이 핵의 비밀을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안다. 통찰로 이미 이걸 본 거죠. 자, 이 사람 다 지금 서로 다 지금 직업 다르죠? 만난 적 없죠? 자, 오프라 윈프리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크고 위대한 힘이 있는데 그 근원과 계속해서 스스로 연결시키면 그 위대한 힘이 자신 안에 있던 에너지와 능력들을 끌어낸다. 자, 나폴레온 힐 아시죠? 굉장히 유명한 성공 철학자잖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뇌는 자연의 거대한 지식 저장소에서 보내는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수신기이며 인간은 그 에너지를 받아 명확하게 사고할 수 있다. 자, 또 만난 이나모리 가조 누군지 아시죠? 일본의 3대 경영자고 우장춘 박사의 사위이시기도 하다고 그러고 교세라 그룹의 전설적인 경영자죠. 우주의 어딘가에는 지혜의 창고와 같은 장소가 있고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창고에 쌓인 지혜를 새로운 발상이나 아이디어 혹은 창조력으로 꺼내서 사용한다. 만난 적 없는데 똑같은 소리 하죠. 자, 루퍼트 셀트레이크라는 거는 이제 그 노벨 과학상에 계속 노미네이트 되는 과학자입니다. 두뇌는 정보를 저장하는 도서관이 아니라 우주에 저장된 정보들을 송수신하는 기능을 할 뿐이다. 자, 세계적인 심장 전문이죠. 핀반 롬멜. 모든 정보는 우주에 떠있는 영혼이 가지고 있다. 두뇌는 이 정보를 받아쓰고 재생하는 기능만 수행한다. 자, 퓰리처상을 3회나 수상한 작가입니다. 창조적 아이디어는 무의식에서 온다. 나는 아이디어를 찾아 나서지 않는다. 아이디어가 나를 찾아온다. 저 아내한테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노벨 문학상을 한국이? 해밍웨이나 받는 상을 한국이? 너무 놀랐는데 한강 작가님도 재밌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작별하지 않는다의 내용은 역사적 사실과 한강 작가의 개인적 경험이 어우러진 장편 소설이다. 역사적으로는 제주 4.3 사건을 다루었고 책의 처음에 나오는 경화의 꿈은 한강 작가가 2013년 장편 소설 소년이 온다를 완성하고 꾸었던 꿈이라고 한다. 이 꿈에 대한 작품 세계들이 작가들은 끊임없이 반영을 하는데 그 아까 얘기한 이 핵이 있다는 얘기죠. 오직 직관만이 교감을 통하여 통찰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연구 성과는 면밀한 의도나 계획에서 오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부터 나온다. 아인슈타인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가 대살려낸 제가 100독 이상을 했던 책이 이 책인데요. 정말 전설적인 일본의 이분도 3대 경영 사상가로 지금 이제 이야기가 될 정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주의 중심에는 매우 거대한 힘이 있다. 그리고 그 중심과 사람의 마음은 직접 연결되어 있다. 모든 지혜는 우주의 중심에 놓여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거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때는 우주의 중심으로 그 지혜를 찾아가면 된다. 갑자기 어떤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면 이는 우주의 중심에서 보내준 선물이다. 여러분 만난 적도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똑같은 소리 하고 있지 않나요?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도 마더 테레사한테 상찬한 책이죠. 그 의식혁명.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개별적인 인간의 마음은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된 컴퓨터 단말기와 같다.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란 인간의 의식 자체를 말한다. 우리들 각자의 의식은 인간의 의식이 개별적으로 표현된 것에 불과하지만 인류의 공통의식에 내재한 그것의 근본과 함께한다. 인간의식이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천재성의 영역이다.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것이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이 특별한 재능에 접속하는 능력을 가진다. 데이터베이스가 담고 있는 무한한 정보는 이 세상 어느 곳, 어느 때라도 아무에게나 순식간에 주어질 수 있다. 똑같은 소리를 또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잘못 알려진 에디슨의 명언이 뭔지 아세요? 에디슨 좀 무섭게 생겼죠. 근데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네, 그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거 진실은 뭔지 아세요? 99%의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겐 1%의 영감이 없었습니다. 내겐 그게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재란 99%의 노력보다도 1%의 영감이 있어야만 탄생됩니다. 최초의 영감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없습니다. 무턱대고 노력만 하는 사람은 에너지만 허비하는 것만 같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를 신문기사 기자가 뭐라고 그 다음날 썼어요? 역시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이라고 바꿔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 알려져 있어요. 역시 또 에디슨 또한 에디슨이 그래서 테슬라를 그렇게 많이 부러워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나 제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건 갖고 왔습니다. 보통 no pain, no gain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간헐적 몰입이나 이런 몰입을 하는 그 어떤 리추얼이나 이런 걸 하게 됐을 때는 처음에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항상 기쁘기만 하다. 몰입할 때 항상 재밌기만 하다. 그런 건 오해고요. 아까 대극의 원리에 의해서 좋아하는 일을 하려면 어떤 일도 해야 돼요? 좋아하지 않는 일도 이게 인생이라는 게 이게 일이 일어나면 반대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리고 인생지사 세용쥐마인 것이고 이게 이 원리를 우리가 부인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대신 이런 방식은 있습니다. 칼 융의 수제자가 누구냐면 마리아 폼프란츠라는 유명한 또 여성 심리학자가 있는데요. 대극의 법칙을 이렇게 활용했어요. 두 같이 사는데요. 그 룸메이트가 같이 사는데 둘이 일주일 동안에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뭘 했냐면 좋은 일이 일어난 사람이 그 주에 쓰레기하고 청소를 다 했다고 그래요. 이 균형을 맞추려고. 그래서 대극의 법칙, 우리나라 말로는 액땜했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이것들은 그 대극의 법칙을 어떻게 수용을 해서 극에 달하면 꼬꾸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에 달했을 때 이거를 해서 다시 올라가도록 이거를 관리할 수 있는 거는 이 우주에 보이지 않는 법칙을 활용하는 지혜인 것 같아요. 저는 불교가 진짜 깊다고 느꼈던 게 저 아무것도 모르고 읽은 책이 무문관. 저희 독서에 선생님께서 읽으라고 그래가지고 억지로 읽은 게 무문관. 뭔 얘기인지도 모르면서 그리고 머리 깨지는 줄 알았던 게 유마경. 저 그런 것들 읽었는데 거기 유식론 같은 거 보면 너무나 그 불교의 그 깊은 지혜가 이 인간의 무의식과 이것까지 꿰뚫는 지혜가 진짜 엄청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것도 보시면 이 펌프에다가는 마중물을 처음에는 부어 넣어야 되잖아요. 이 노력은 어느 일정 기간 필요하다. 저도 태극권을 또 유학 때문에 좀 제 유학 나가기 전에 스트레스가 많아서 태극권을 했는데 저희 관장님이 좀 강하셨어요. 조선족, 흑룡강성에서 오신 조선족이라서 굉장히 세게 가르치셨는데 저는 포기하셨어요. 제가 처음부터 전 열심히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하기 싫으니까 가면 그냥 저는 가서 도복 입고 앉아 있는 거예요. 도복 입고 앉아서 신문을 좀 보다가 커피 한 잔 마시면 슬슬 하고 싶어져요. 그러다가 하다 보면 1시간 반도 하고 3시간도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는 살살 이제 하면서 저 자신을 갔는데 몰입을 할 땐 처음에는 하기 싫은 지점을 통과해야 된다는 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간헐적 몰입의 핵심은 그 대신 less pain, more gain. 좀 고통은 좀 줄이고 이 성과는 좀 더 높이는 방식이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곰부림의 고통에서 해심을 브레이크아웃 되면서 절정 경험이 넘어가고 새로운 몸과 마음 생태로 쭉 나갑니다. 또 실질적인 테크닉이 좀 필요하면은요. 여러분 그래서 좀 소개를 드리면 여기 책에 보면은 간헐적 몰입의 기술들이나 뒤에 보면은 어떻게 이 활동들을 해야 되고 체크리스트부터 시작해서 게임을 어떻게 디자인하고 내 하루를 어떻게 실제로 내가 몰입 실제로 하는 시간과 안 하는 시간을 몰입의 그 도표를 그리는 것까지 해놨어요. 굉장히 실질적으로 이제 해놨는데 어떤 분들은 그걸 잘 파악을 좀 못하시기도 하던데 하루 24시간에서 내가 어째 몰입 리듬이 언제 최고가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보시면 도움이 돼요. 내 몸이 리듬을 타거든요. 그 리듬에 있어서 가장 좋은 몰입 상태가 언제 나오는지를 체크하시고 나를 가장 몰입으로 아주 건강한 이완과 건강한 몰입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너무나 이미 저보다 훨씬 선생님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대극의 원리라든가 그렇죠? 진짜 나와 가짜 나라는 거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스스로 진짜 나와 가짜 나도 내가 지금 27.3% 가짜 나고 74.8% 진짜 나고 이거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를 구별하는 저는 또 저만의 실용적인 방법은요. 첫 번째로는 내가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도 있는 순간 감사할 수 있는가 없는가. 내가 가하 상태인가 진화 상태인가. 두 번째로 내 호흡이 얼마나 깊이 있고 리듬감 있게 깊이가 있는가 아니면 가슴 쪽에서 헐떡이고 있는가. 그럼 내가 가하 상태인가 진화 상태인가. 그리고 몸을 이렇게 고추 세웠을 때요. 그라운딩 된다고 하죠. 굉장히 내가 평안하고 마음이 좋을 때는요. 두 다리가 깊은 지구의 중심에 뿌리를 내리듯 명확하게 중심을 잡아줘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불안하고 흔들렸을 때는 몸도 같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그 그라운딩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시간 감각. 시간 감각이 here and now 얘기 많이 하잖아요. 지금 이 순간 오롯이 있는가 아니면 과거의 후회나 집착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헛된 기대에 잡혀 있는가, 오롯이 여기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로 보면은 저는 좀 실용적으로 내가 가하 상태인가 진화 상태인가를 분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M-Wave라는 기계가 있어요. 별로 비싸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사시면 Heart Rate Validation이라는 HRV라는 요것을 보시면 심장 파형이 하나는 리듬을 길어요. 사인파로. 근데 내가 그게 아닌 상태면 삐죽삐죽하면서 이 눈에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첨단 기계로도 눈으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화 상태, 제가 그걸 안 거예요. 명상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잖아요. 지금 호흡을 깊게 하라는데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지금 이 자료에서 못 보여드리지만 제 그 기계를 해보면은요 바로 파형이 바뀝니다. 이거 진짜 효과가 있구나. 눈으로 바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짜 나의 상태인지 진짜 나의 상태인지, 그리고 몰입이 일어나려면 가능한 진짜 나의 상태로 내가 존재할 때 몰입이 날 가능성이 높고요. 요거는 대만에서 최초의 35살의 디지털 장관이 됐습니다. 오드리 탕이라는 천재적인 인물인데요. 이 포모도로 테크닉을 권해서 제가 원래 알고 있었는데 진짜 도움이 많이 돼요. 요거를 실제로 요리할 때 쓰는 저거 포모도로가 이탈리아로 토마토라는 뜻인데 저 25분 딱 맞춰서 따르릉 하고 올리는데 요게 안 사셔도 돼요. 조금 무료 앱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딱 누르시면 어떻게 하시는 거면요 25분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오직 그 하나의 행동만 해야 돼요. 이 소리가 울리기 전까지는. 그리고 5분 동안은 쉬시는 게 한 세트예요. 25분 완전 몰입. 그러니까 이 소리가 나기 전까지는 오직 지금 생각을 오직 하나에만 계속 하는 거예요. 25분이 딱 끝나면 5분 동안은 자유롭게 하시는 거고요. 다시 이렇게 해서 이거를 4세트 반복하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늘려가시면 몰입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아주 실용적으로 이것을 좀 활용하시면 이 간헐적 몰입을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책에는 여러 가지를 넣어놨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태양 에너지. 첫 번째가 이제 그 태양 에너지를 받는 과학적 근거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결국은 에너지가 충전되는 게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에 연결돼서 내 에너지가 얼마나 충만히 차는가가 핵심인데, 두 번째는 요새 저희 채널도 꽤 아마 여기에 기여를 한 것 같아요. 맨발 걷기 어싱 제가 이제 초창기에 같이 소개하면서 이게 그래도 정말 감사하게 거의 강남 쪽은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강북 쪽은 아직 좀 더 서울에서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맨발 걷기 이게 지구 에너지하고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는 명상, 호흡, 그리고 아까 얘기한 낮잠, 그리고 아티스트 데이트라고 해서 내 안에 예술과 이것들을 만나주는 시간들, 그리고 심장지능을 활용하는 법. 아까 얘기한 하트메스 연구소의 이건 자료예요. 여러분이 진화 상태일 때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사인파가 저렇게 흘러나오고요. 아니었을 경우에는 저렇게 이 심장 파형이 다르게 나옵니다. 눈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이런 다양한 기법들이 있으니까 내게 가장 맞는 휴식 방법들을 찾으시는 게 핵심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좋은 게 아니라 나한테 좋은 방식을. 여기에는 뭐 간헐적 단식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 이렇게 얘기 드리고, 그러면 간헐적 몰입이 주는 선물이 도대체 뭘까? 오늘 여기는 특히 대한불교진흥원이잖아요. 여러 가지 선물들이 간헐적 몰입을 통해서 행복도나 몰입감뿐만 아니라 동시성들이 많이 발생해요. synchronicity, 우연의 일치라고 불리는 필연적 우연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는 영성지능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는 EQ, PQ, EQ, IQ가 아니라 SQ의 시대가 됐고요. 이것도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이걸 보시면 아예 영성지능을 아예 그냥 이제 수치화합니다. 그래서 제 거가 테스트된 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영성지능도 이제는 수치로 테스트를 합니다. 이제는. 그래서 인간의 궁극적인 지능인 영성지능이 이 몰입과 제로 포인트 필드와의 연결을 통해서 활성화된다라는 것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간헐적 몰입에 주는 여러 가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영성지능을 정의하세요. 영성지능이란 주어진 상황에는 관계없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평온을 유지할 수 있고 지혜와 자비심을 갖고 행동할 수 있는 능력. 대표적인 인물이 아무리 생각해도 부처님이시죠. 맞다들어서 그렇죠. 여기 다 이 성인들이 이 능력을 가지고 이젠 영성지능의 시대가 됐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직업이 많이 없어지겠죠. 그리고 장기적인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몇 년 안에는 정말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거고
인간의 노동이 사라지게 되는 시대가 온다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럼 인간이 그때 뭐 해야 될까요? 인간의 노동이 다 사라지면 그 다음에 인간은 뭘로 존재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 창의성 얘기하시죠? 이미 토렌스 검사에서 AI가 상위 1%를 넘어갔습니다. 제가 써봐도 창의성이 훨씬 뛰어나요. 창의성도 더 이상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이 남는 건가요? 제가 혼자 생각해 볼 때는 두 가지밖에 안 남는 것 같아요. 호모 루덴스, 유희하는 인간과 호모 스피리투스, 영적인 인간. 이것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간헐적 몰입이 줄 수 있는 궁극의 선물이 아닐까 보고요. 그래서 사피엔스 유발 하리고스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혼돈과 무지, 변화의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구체적인 지식보다 정신적 균형과 유연성을 기르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세계적인 명상 지도자에게 배운 명상법으로 하루 2시간씩 명상을 통한 집중력과 정신적 균형으로 사피엔스와 호모데우스를 지필할 수 있었다. 아까 말씀드린 토니 슈워츠 같은 경우도요. 이 4시간 반의 몰입을 리추얼로 만든 후에 1년에 한 권 쓰기가 힘들었는데 6개월에 책 2권씩 써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너지, 시간을 관리하는 시대가 아니라 에너지의 질과 양과 힘, 크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이제 핵심이 된 시대고요. 이런 시대가 된 거죠. 에너지 충전의 기술. 제가 그 북서울 꿈의 숲에서 이제 아이를 데리고 제 딸아이, 아까 보여준 딸아이를 데리고 제가 어싱을 하고 있으니까 아빠 뭐 하냐는 거예요, 꼬마가. 그래서 아빠 지금 지구에서 충전하고 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태양열 집결판을 보면 태양열을 받아서 우리가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처럼 우리가 태양을 받아야 되고 땅과 접촉해서 땅과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되고 엄마 아빠가 우리가 사랑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충전해야 돼서 우리가 어떻게 충전을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한 핵심이, 그리고 우리가 충전이 되면 될수록 어떻게 돼요? 진동 주파수가 상승하면서 뇌파가 심장파동이 변화하면서 어디와 연결되나요? 제로 포인트 필드와 연결되겠죠. 그럼 우리가 재미있는 것 중에, 이것도 그냥 제 추측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듯이 제 얘기는 학자의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실용적 관점에서만 들어주시고요. 보면은 잘 때 뇌파가 어떻게 변하냐면 세타파, 델타파로 떨어지잖아요. 알파파에서 잘 때하고 깨어날 때가 이렇게 되죠. 그럼 그때 제가 생각할 때는 충전되는, 그쵸, 거기 꽂혀 있는 거죠. 충전을 얼마나. 그래서 건강의 3가지가 제일 중요한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잠, 숙면, 2번째 중요한 게 먹을 것, 어떻게 먹나, 3번째 중요한 게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잡는 거는 반대 방향으로 잡아야 된다고 그래요. 운동을 잡기가 더 쉽고 그 다음 난이도가 먹을 거를 절제하는 거고 그 다음이 잠을 이렇게 잘 자는 거라고 하는데, 이 방식들로 간헐적 몰입의 핵심은 진짜 하나입니다. 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자연의 우주의 리듬을 그대로, 음양의 원리에 따른 리듬을 살려내서 몰입과 이완을 반복적으로 하면 그 리듬이 살아나잖아요. 그 리듬이 살아나면은 제로 포인트 필드와 점점 더 연결이 자주 하거나 많이 연결이 되겠죠. 그럼 에너지가 충만한 상태에서, 그 에너지가 충만할 때 흐르는 게 뭐예요? 플로우. 그게 흐름을 타는 거잖아요. 그 몰입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간헐적 몰입의 의미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절로 아마 마무리를 할 텐데요. 디펙 초프라라고 심신상관의학의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그 아유르베다하고 서양의학을 통합해서 전 세계 이제 영향력 1위의 의학자이자 영성 지도자죠.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헐적 몰입을 가장 아름답게 묘사해 주신 것 같으세요. 당신의 몸으로 하여금 우주와 더불어 춤추게 하라. 당신 안에 있는 긴장과 속박을 모두 풀어버려 당신의 몸이 주의 리듬을 타면서 쉬게 하라. 당신 몸을 움직이고 운동시키고 그렇게 계속 움직여라. 당신의 몸이 우주와 더불어 춤을 추면 출수록 그만큼 당신의 기쁨, 생명력, 에너지, 창조력, 동시성, 그리고 조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제일 중요한 질문이 근데 있으면 항상 이제 있으시면 주시고, 근데 한국에서 요새 제일 중요한 게 뭔지는 아시죠? 정말 중요해진 능력이 뭐가 됐나요? 지금 시대에. 네, 챗GPT한테 어떻게 질문하냐에 따라 답이 완전히 바뀌어서 나옵니다. 지금 시대는 우리 한국에서 정말 안 키워줬던 능력이 질문력인데요. 질문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답변이 바뀝니다. 그 아까 저기 그 두뇌가
그 우주의 의식을 받아는 송신기인 그 수단에 불과하다고 하셨는데 IQ가 낮아도 상관이 없는지요? IQ가 낮아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전 세계 노벨상은 누가 휩쓸고 있죠? 한국. 한국이요? 아, 노벨상이 한국 한강 작가 때문에. 네, 거의 대부분 정말 30% 넘게 분야별로 잡고 있는 게 유대인인데 유대인 평균 맞아요, IQ 유대인. 94입니다. 아, 900개 안 돼요? 네. 100도 안 돼요? 네, 한국이 가장 뛰어납니다. 100도 안 됩니다, 평균이. 근데 그 IQ의 측정도 한계가 있다는 거겠죠? 아, 그렇죠. 그리고 제 친구가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야, 나 그래서 하버드 가서 토론하니까 확실히 좋더라. 근데 제 친구가 또 세계 최고의 그 기관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딱 되게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백인들의 그 이제 유대인 얘네들이 만든 토론에도 한계가 있어 그러는 거예요. 뭐야 그랬더니 자기가 아는 걸 막 잘난 체하고 싶은 토론이 있는 거예요. 나 이만큼 알아. 그리고 두 번째 토론은 논리라는 건 뭐예요? 무조건 반대할 수 있거든요. 제가 꼴배기 싫으니까 무조건 받아치는 토론이 있어요. 이거는 제 표현으로는 이런 건 에고 아규먼트. 에고의 말싸움들. 한국이 정말 심하죠. 그냥 계속 말싸움하는 그 이유가 또 있는데요. 동양에서는요, 나라는 개념하고요, 의견하고 붙어 있어요. 그래서 내 의견을 반대하면 어떻게 느껴요? 나를 반대한다고 느껴요. 그러니까 보복을 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서구 애들은 요거하고 얘가 조금 이렇게 겹쳐 있어요. 저희 그 지도 교수님이 유대인이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공부 왜 이렇게 잘하시? 하버드 숨마쿰라우드 졸업이거든요. 최우등 졸업이어서 왜 이렇게 공부 잘했냐고 물어봤더니 정말 짜증나게 답하시더라고요. I'm lazy 딱 그러더라고요. 게으르대요. 근데 왜 최우등 졸업이에요? 그랬더니 자기 포토그래픽 메모리가 있대요. 그래서 하루를 읽으면 책이 다 이렇게 포토 사진 찍듯이 이게 넘어간대요. 맞아, 그렇게. 근데 어떻게 그런 능력이 발현된 것 같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랍비였대요. 아버지가 랍비인데 그럼 어떻게 훈련받았어? 그랬더니 토라 한 구절을 갖고요. 16명의 랍비가 주회를 단 걸 가지고 얘네들이 매주 모여가지고 내 의견이 뭔지를 같이 토론했대요. 매주. 그런 애들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한국에서는 한 구절이라도 다르게 해석하면 뭐라고 그래요? 이단이라고 그래요. 근데 16명의 랍비가 해석한 내용을 가지고 그 어린애들이 매주 모여가지고 이것이 네 의견은 뭐야? 라고 토론을 계속 해내온 애들을 무슨 수로 당합니까? 그러면 저기 무의식이 관리 영역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타고나는 거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 관리의 영역이라니까 칼융이 얘기를 하잖아요.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 무의식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 했잖아요. 근데 칼융이나 프로이트가 어떻게 무의식을 의식화해요? 꿈을 통해서. 이제 저도 계속 꾸준히 꿈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요새 더 놀라운 건 꿈 상담도 누가 해줍니까? 챗 GPT가 합니다. 네, 점쟁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챗 GPT가 꽤 유용한 정보로 질문만 잘하면 정말 쓸만한 정보로 이거를 추려줍니다. 상징의 영역,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데요. 여러분 이디시 콥이라는 책을 보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고할 수 있는지 핵심적인 책인데 그 책을 책추남 TV가 그걸 되살려놨는데 조금은 기여를 한 것 같은데 4가지 영역에서 세상을 봐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비유로 쓰는 거고 빙산 위에 앞에 보이는 면 있잖아요. 이것을 사실의 세계라고 그래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훈련. 근데 한국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죠. 저는 미국 나가서 제가 얼마나 섬에 살았는지를 깨달았어요. 일본은 바깥에 섬이지만 밖에서 들어왔잖아요. 근데 한국은 북한이 막혀 있고 완전히 섬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신기하게 느꼈던 건 왜 내가 한국 서울에서 뉴스 기사를 봤을 때랑 내가 보스턴에 앉아서 하버드에 앉아서 이 기사를 봤을 때 왜 보이는 게 다르지? 이 기사가 다르게 해석이 돼요. 내가 앉아 있는 맥락이 바뀌니까. 그리고 전 세계에서 저희 학과 이제 제가 나온 학교가 반기문 사무총장님 졸업한 그 학교인데 94개국에서 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관점이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거 블랙과 화이트인데 빨강 아니면 파랑 이런 것만 했잖아요. 근데 너무나 다채로운 걸 보면서 생각 사유가 바뀌더라고요. 그거를 보고 와 이거 정말 다르구나. 내가 사유를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다르구나. 그래서 내 생각을 확장해 나가는 것. 무의식에 아까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관리의 영역이 아닌 게 아니라 그 꿈이나
아니면은 자유연상이라든가 적극적 상상력이라든가 아니면 또 명상도 마찬가지로 그 효과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또 불교의 좋은 전통이 있잖아요. 참선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무의식을 의식화하는데 도움이 되고 그 의식화하게 되면 내가 거기에 휘둘리는 것을 좀 덜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의식은 우리가 관리는 못해요. 너무나 엄청난 영역이라서. 하지만 조금이라도 의식화해서 이거를 조금 해볼 수는 있겠죠. 오늘 여기까지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